안녕하십니까? 계속 이어서 타임랩스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랩스 비디오라는 방법은요, 사용자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어떤 이용을 하는지, 특히 이제 공간 내에서 사람들이 어느 공간을 많이 이용하고 어디를 이렇게 지나가고 어디를 머무르는지 이런 것들을 장기간에 걸쳐서 조사를 하고 그것을 공간을 프로그래밍 하거나 리프로그래밍 하거나 공간을 설계하는 데 활용하는 기법으로서 공간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내에서 활동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단적인 관점을 제공하는 데 유용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촬영한 다음에 어디에서 머무르고 어디를 지나치고 어디 공간을 많이 가고 어디 공간은 전혀 가지 않는지 같은 것들을 조사함으로써, 예를 들면 공공시설이라든지 아니면 뭐 공공 놀이시설 아니면 공공 이용시설 같은 곳에 불필요하게 사용되지 않는 불필요한 공간이나 아니면 현재 지금 잘 사용하지 않는데 다시 이 공간을 좀 더 공간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고 싶을 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근거 자료를 얻을 수 있겠죠. 그런 방법입니다. 볼게요. 이런 것들이 이제 자동차가 어디에서 막히고 어디에서 빠르게 소통하고 이런 거를 좀 알기 쉽게 이렇게 슬로우 카메라로, 이게 슬로우 셔터, 이제 장 셔터라고 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노출시킨다는 그 궤적이 남도록 촬영하는 기법과 비슷한 기법이라서 이 사진을 넣어놨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차들은 이렇게 흔적들이 이렇게 잔상으로 남는데, 차가 정체되어 있으면 여기 이제 오래 서 있는 차들은 이렇게 선명하게 남죠. 그래서 어떤 데에서 빠르게 소통이 이루어지고 어디가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지도 알 수 있는데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역시 관찰 방법인데 A Day in Life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떤 머리가 이제 하얀 어르신이 반바지 입고 장을 보고 계시죠? 이게 보시면 이제 어떤 걸 유추할 수 있을까요? 지금 회사 갔다 퇴근하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예요. 이 은퇴하신 분들이 하루를 어떻게 사는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할 수도 있고, 여기 이제 아이디어에서 했던 거를 보면 잠재적인 약물 전달 패치 착용자에게 패치의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동을 포함해서 일상적인 행동을 문서화하도록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이 그 약물 전달 패치 보통은 이제 어떤 당뇨병이라든지 이런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이런 거를 사용하시는데, 이제 아이디어에서 그런 디자인을 할 때 이분들이 이제 생활하면서 혹시 거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가 뭐가 있나를 알기 위해서 하루 종일 이거를 그 경험하는 활동과 컨텍스트를 분류해서 혹시 생활 속에서 어떠한 변수가 생길 수 있나 이런 걸 조사하기 위해서 한 관찰을 할 활동입니다. 다음 방법은 Behavioral Archaeology라고 하는 좀 말이 어렵죠. Behavior, 행동, 그리고 Archaeology는 고고학이죠. 행동 고고학인데 이것은 어떤 거냐면 배치, 착용 패턴, 장소와 사물의 구성에 내재된 사람들의 어떤 활동의 증거를 찾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공물과 환경 그리고 사람들의 생활 방식, 습관, 우선순위, 가치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그 안에서 어떤 가치를 중요시하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사람들이 살고 있는 것들에 대한 어떤 관찰을 통해서 어떤 좋은 디자인적인 아이디어를 찾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이 책상 표면 전체를 종이로 쌓아서 여러 작업을 효율적으로 구성하는 대신에 아이디어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 가구 요소를 발견했다라고 하는데, 이 사진을 보면 옛날에 이제 어떻게 그 옛날 선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이제 일상생활에서 어떤 지혜들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을 찾기도 하고요. 또 제가 행동고고학과 관련된 사례를 좀 하나 찾아봤는데, 요거 이제 사람들이 스테이플러가 없을 때 어떻게 하는지를 관찰해보면 이렇게 종이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말아가지고 종이가 이제 여러 장의 종이가 이제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손재주를 갖고 있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거를 막 관찰하다가 이런 침이 쓰이지 않는 스테이플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렇게 탁 찍으면 이렇게 종이들을 찝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러한 이걸 좀 더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스테이플러도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비헤이버럴 매핑인데요. 요거는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간 내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른 사람들의 어떤 위치와 움직임을 기록함으로써 공간 점유자의 교통 경로와 교통 패턴, 그러니까 어디에서 어디로 주로 이동하는지, 그리고 그 공간이 어떻게 쓰이고 있고, 그리고 그 구역에 어떤 사람들의 머무름이 있는지를 정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방문자의 경로를 추적하면 디자이너가 박물관 로비에서 트래픽이 발생하는 지점과 비어있고 사용되지 않는 영역을 식별하는 데 도움이 돼서 박물관의 어떤 로비 디자인을 새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사례이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공간을 디자인하는 데 많이 사용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런 방법은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방법과 비슷한 방법이죠. 요 타임랩스 비디오를 좀 더 이제 도식화시킨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고 두 개가 같이 사용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은 에스크라고 하는 기법인데 이거는 이제 직접 물어보는 거죠. 에스크 방법은 사용자에게 불만사항이나 아니면 만족사항 혹은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그 요구사항을 들음으로써 디자인의 어떤 새로운 씨앗을 발견해내는 디자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용자의 목소리를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모든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방법들은 그 중에서 우리에게 좀 더 많은 좋은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접근하고 그들에게서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온 방법은 익스트림 유저 인터뷰예요. 스마트 디자인의 다큐멘터리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는 일반 사용자의 목소리를 물론 듣지만 우리에게 좀 더 영감을 주는 것은 극단적 사용자의 목소리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예를 들면 옥소를 디자인할 때 옥소 그 굿그립 시리즈를 디자인할 때 관절염이 있는 은퇴자의 부인이 이거를 사용하다가 그 사과 타르트를 만들다가 이렇게 손이 다쳤는데 보통 이제 저처럼 젊고 힘이 센 남자들은 이런 걸 쥐는데 별로 힘이 들어간다는 걸 생각하지 않지만 은퇴하신 분들, 연로하신 분들 또 그런 분들은 관절염이 있는 분들은 이걸 이렇게 꽉 쥐기가 힘들어서 이렇게 하다가 놓쳐서 손을 다치거나 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옥소 굿그립이라고 하는 새로운 그 조리 도구를 만들어서 대성공을 거두는데 이게 비슷한 사례입니다. 극단적 사용자들은 제품에 대해서 매우 친숙해서 아주 능숙하거나 아니면 완전히 익숙하지 않은 사람 혹은 신체적으로 좀 더 약하거나 그런 사람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제품을 만들면 보통 사람들의 만족은 충분히 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제품 경험을 평가하거나 문제점을 들어보는 것이 굉장히 유용하다. 그래서 이러한 게임은 종종 디자인의 문제와 주요 문제를 강조하고 디자인 개선을 위한 통찰력, 좋은 아이디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가장 어린 가족 구성원의 역할과 마음가짐을 이해함으로써 아이디어 팀이 이제 청소기를 디자인할 때 새로운 제품 디자인 기회를 발견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떤 이제 청소를 할 때 아이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재밌는 사진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청소라는 행위 아이들과 굉장히 밀접하죠. 왜? 아이들이 어질리기도 하고 청소할 때 아이들은 무서워하기도 하고 시끄러워하기도 하고 그것을 좋아하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익스트림 유저에 대한 부분들을 물어본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5Whys는 그 왜라는 5개의 연속된 질문을 함으로써 그 우리가 이제 표면적인 이유와 근본적인 이유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떤 간극이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너 왜 운동을 하니? 그러면 처음에는 그것이 건강하기 때문에 난 운동을 해. 왜 너는 why do you exercise? 그래서 왜 운동하니?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근데 이제 계속 얘기하다 보면 왜 그게 건강한데? 그건 뭐 심장의 어떤 박동수를 올리. 그게 왜 중요한데? 그래야 내가 뭐 좀 더 많은 칼로리를 태우고 그것을 왜 하고 싶은데? to lose weight. 왜? 그러니까 몸무게를 빼려고. 왜 너는 몸무게를 빼려고 하는데 이게 좀 짜증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계속 물어보다 보면 결국에는 본인이 근본적으로 원하는 바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하는 대상자가 I feel social pressure to look fit. 그러니까 사회적인 압박감을 느낀다. 날씬해야 된다는 사회적 압박감을 느끼기 때문에 운동을 해서 살도 빼고 몸이 날씬해 보이고 싶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이디어에서 수행한 그런 사례인데요. 5Whys는 체중 감량에 대한 그들의 태도와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 전역의 다이어트 여성을 인터뷰할 때 사용되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근본적인 그런 어떤 것을 하는 행위자들의 근본적인 이유를 알기 위해서 계속 다섯 번 이상 연속적으로 왜 그런지에 대한 것을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으로 내려가면서 계속 이제 진짜 이유를 알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표면적 이유는 그냥 보기 좋은 이유, 아니면은 좀 거치장스러운 이유, 뭐 이런 얘기죠. 그렇죠. 자, 그다음 그 외신 기자, 해외 특파원 이런 뜻인데요. Foreign Correspondent. 요 이제 해외 지도를 이렇게 펴놨는데 여기와 뭐 쿠바, 멕시코 뭐 이런 여러 나라에 이제 핀을 꽂아놨는데 다른 국가의 동료 및 연락처에 의견을 요청하고 다른 국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의견을 요청하고 그런 국제적인 디자인을 할 때 예를 들면은 핸드폰을 만약에 만든다면 핸드폰은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게 아니죠. 전 세계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혹시 이게 문화적으로 문제가 될 게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보는 그런 작업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제품이 사용되는 다양한 문화 및 환경적 맥락을 설명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삼성이나 LG에서 뭐 가전제품을 만들거나 그러면은 미국향, 일본향, 뭐 동남아향, 뭐 러시아향, 아니면 남미향 이런 식으로 각 타겟 국가에 따라서 디자인을 다 따로 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전 세계적인 월드와이드로 같이 만들어서 같이 씁니다. 왜? 소프트웨어적으로 그것의 차이를 둘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드웨어는 어차피 똑같아도 소프트웨어를 좀 바꿔서. 근데 이제 예전에 이제 어떤 그런 하드웨어 디자인이 바뀔 수 없는, 소프트웨어적으로 바뀔 수 없는 그런 제품이던 시절에 이것들을 되게 많이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글로벌 설문조사를 작성하면서 전 세계 아이디어 특파원들은 자신의 삶에 대한 이미지와 일화를 제공해서 그런 것들을 모아서 어떻게 각 나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자 하는지에 대한 어떤 욕구라든지 문제점들을 보고를 했다. 우리가 이제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 만약에 우리가 서비스 디자인으로 해외 관광객들을 어떻게 서비스할 것인가 라는 것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나라 관광객들이 이슬람권에 갈 때 어떤 조심을 해야 되는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되는가 이런 걸 생각한다면 이런 외국의 어떤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어느 정도 필요하겠죠. 예를 들어 이슬람 사원에 간다면 어떤 나라에서는 히잡을 써도 들어갈 수 있지만 어떤 나라는 차도르 이상 써야지 들어갈 수 있고, 이게 이제 위로 올라가서 더 많이 가리거든요. 부르카를 써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사원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재밌죠. 전신을 천으로 감싸고 이게 전혀 눈도 보이면 안 되는 부르카부터 히잡까지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서는 그 나라의 디자인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디자인을 하려면 그 나라 문화권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은 내레이션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어떤 사람이 막 사과를 들고 막 이렇게 설명을 막 하고 있죠. 요거는 어떤 방법이냐면 어떤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제 대상으로 하는 사용자들에게 그들이 행하는 어떤 프로세스를 부탁을 하는 거죠. 어떤 프로세스를 하게끔 해놓고 그들이 직접 발화법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입으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나는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그것을 하게끔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상에게 그러면은 예를 들어 젖은 머리를 완벽하게 말리고 세팅할 때까지 그 과정을 발화를 통해서 다 얘기해 주세요. 생각을 말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머리를 감고 나서 이제 머리를 타월로 말리면서 어쩌고 저쩌고 저는 드라이어기를 이걸 쓰는데요. 이거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하면서 생각을 막 계속 얘기하면서 그 사이에서 프로세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계속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법을 하는 것은 사용자가 어떤 동기를 갖고 있는지, 어떤 관심사와 어떤 것들 그 행동하면서 인식하는지, 그리고 어떤 추론을 하는지 등의 그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음식이 사람들의 일상에 어떻게 통합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팀은 사람들에게 먹는 동안 생각하는 것을 설명하도록 요청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과를 한 입 깨어먹고서 어떤 생각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발화법으로, 내레이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 방법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생각하는 것을 즉각적으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설문이라든지 아니면 관찰을 통해서는 사실 생각을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죠. 그래서 룩과는 좀 다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하는 바를 말하게 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관찰만 해가지고는 얻을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내레이션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사진을 열고선 손으로 이렇게 벌려서 사용해보고 이렇게 막 혼잣말을 계속 하거든요. 이거 사용하면서. 이제 물론 결과적으로 나온 거지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하면서 사용자가 사용하게끔 하고 기록하면서, 예를 들면 문자를 보내면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지, 이거 잘 안 되네요, 좀 짜증나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이 프로세스의 어딘가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 우리가 어느 지점에서 문제가 있는지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서베이 앤 퀘스처네어인데요. 이게 이제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가장 친숙하고 익숙한 사용자들의 생각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 및 설문지인데요. 특정 특성과 사용자의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일련의 대상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나 아니면은 인터뷰 같은 것들을 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거죠. 여기 사용해 본 적이 있나요? 사용했을 때 경험이 어땠나요? 긍정적이었나요? 부정적이었나요? 일주일에 몇 번이나 이걸 사용하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봄으로써 사람들이 어떻게 그 대상 제품이나 혹은 우리가 디자인하려고 하는 어떤 그 행위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제점이나 불만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답변을 이끌어내는 빠른 방법이고, 이거는 지금도 학생들이 많이 하고 있고 저희도 이제 연구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요 설문 방법을 할 때는 설문 설계를 잘 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얻고자 하는 것을 잘 물어봐야지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설문이나 인터뷰는 그 설계, 질문을 어떻게 할 건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 해야 된다라는 정도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새로운 선물 포장 개념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팀은 전 세계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비자
관점을 수집하기 위해 웹 기반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는데 뭐 지금 저희들도 지금 설문조사를 막 하고 있거든요. R&D 산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설문 설계를 잘해서 대상 사용자들에게 우리가 알고자 하는 바를 물어봐야 된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어요. 설문을 할 때 우리는 사용자들의 어떤 이용 경험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만족도, 불만사항 같은 거를 설문을 통해서 얻기는 좋은데요. 그것에 대한 개선 방향이라든지 새로운 아이디어 같은 것을 설문으로 물어본다면 우리가 좋은 답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질문을 하면 그들은 답을 해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들이 답할 수 있는 거를 질문해야 되고, 그리고 그들에게 너무 창의적인 답을 얻기보다는 그들의 현재의 상황이나 혹은 그들의 과거의 경험이 어떠했는지를 물어보는데 설문을 활용해야지, 설문이 만능이 아니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시면서 설문을 하시면, 설문은 절대 만능이 아니고 질문을 잘해야 된다. 언포커스 그룹입니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슷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면 육아용품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어린 아이들을 키우는 엄마들을 모아놓고 인터뷰를 하는 건 포커스 그룹 인터뷰인데, 이건 좀 다른 방법이에요. 언포커스 그룹. 그러면 무슨 이유로 언포커스 그룹을 할까? 워크숍에서 다양한 개인 그룹을 모아서 자극적인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고 프로젝트와 관련된 것을 만듭니다. 이거 뭐냐면 굉장히 창의적인 어떤 발상을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잠재 사용자의 풍부하고 창의적이면 다양한 기여를 장려하고 억제를 해제해서 새로운 생각을 이렇게 얻어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아이디어 팀은 발 패티스트, 그러니까 발에 뭐 어떤 꽂혀있는 그런 사람들, 예술가, 보디워커, 족부 전문의 등등을 다양한 그룹을 초대해서 새로운 패션 샌들, 그러니까 아주 대중적인 아이템이네요. 대중적인 아이템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아주 특이한 독특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포커스가 맞춰지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모셔다 놓고 그런 샌들에 대한 개념을 탐구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함께 작업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막 여기에다가 뭐 나뭇잎도 붙이고 발을 좀 마사지도 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어떤 독특한 디자인의 아이디어를 한번 만들어 봤네요. 여기 뭐 계란판도 갖다 놓은 것 같고 굉장히 방음판이네요. 그래서 다양한 재료와 다양한 자극적인 아이디어들을 실험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워드 컨셉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단어 개념 연상이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여기 보면은 스페셜라이즈드라고 하는 여기 자전거 브랜드의 물병이 있고, 여기 다양한 컵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죠. 그리고 그 단어를 어떤 형용사들을 이렇게 갖다 놓고 매칭을 해본 것 같아요.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어 팀에서 새로운 컨테이너의 디자인을 개발하면서 단어 개념 연관 연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커팅 엣지의 느낌이 나는 거를 이렇게 연관시켜보세요. 그랬더니 스페셜라이즈드를 연결해. 파밀라, 그러니까 친근한 거를 연결해보세요. 그러니까 종이컵을 했네요. 그리고 스티프, 뻣뻣한 이런 거 유리컵에다가 연결을 해놓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해본 거죠. 그래서 서로 다른 형태가 사용자에게 서로 다른 의미를 전달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컨테이너, 그러니까 이제 뭔가 액체를 담는 컨테이너를 개발하면서 이런 느낌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워드 컨셉 어소시에이션을 진행한 거죠. 어떻게 하는 거냐? 사람들이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서 설명 단어를 다양한 디자인 개념이나 기능과 연관시키도록 이렇게 형용 단어들을 쭉 나눠주고 이거를 여기 이제 물건들에게 매칭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한 거죠. 사용자가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클러스터링하면 이렇게 분집을 만들면 디자인 기능과 개념을 평가하고 우선순위를 지정하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방법이고, 이건 이제 사용자들에게 어떻게 느끼는지를 물어보는 거죠. 이걸 보고 어떤 느낌이 드는지를 물어보고, 그 다음은 카메라 저널인데요. 이 카메라 저널은 잠재 사용자에게 제품에 관련된 인상, 상황 및 활동에 대한 서면 및 시각적 일기를 보관하도록 요청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우리 제품 타겟이 되는 사용자한테 그 제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이나 인상 같은 걸 찍어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예요. 이 풍부한 자체 표기법은 사용자가 관점과 행동 패턴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데 유용하다. 여행 정보 시스템 설계하는 아이디어 팀은 지도 읽기 및 기타 자동차 여행 행동을 캡처하기 위해서 자동차 여행을 하는 가족들에게 카메라 저널을 배포했다. 카메라를 통해서 이렇게 요즘은 스마트폰이 있어서 지금 스마트폰으로 예를 들면 여행을 하면서 다양한 상황들, 사건들, 그리고 필요 상황에 대한 거 사진 찍어서 저한테 주세요 라고 하고서 이제 그 사진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 우리가 여행이라고 하는 것에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한지,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우리가 얻을 수 있겠죠. 인스타그램 같은 것들에서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요즘에는 이제 볼 수 있죠. 예전에는 이제 카메라를 주면서 이걸 해달라고 했다면 요즘에는 스마트폰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기가 좀 더 쉬워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방법은 카드 소트입니다. 카드 소팅이라고도 하고 카드 소트라고도 하는데요. 이건 뭐냐면 카드에 가능한 기능 혹은 디자인 속성의 이름을 지정을 해서 그것을 사람들에게 이것을 어떻게 엮었으면 어떻게 비슷한 것들끼리 이렇게 엮어주세요, 묶어주세요, 공간적으로 정리해주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포토샵이나 한글 프로그램 같은 걸 쓰면 파일이라고 하는 메뉴 밑에는 다양한 하부 메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유용한 방법인데 이것을 통해서 다양한 유사한 것들끼리 기를 요청해서 사용자들이 묶어준다면 그 대상 사용자들에게 하나의 어떤 그 메뉴 구조의 하위 구조를 이 같이 있는 것들끼리 해놓고 거기에다가 이제 레이블링만 해주면 우리가 파일 시스템을 구성하거나 이런 행위를 할 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나 시스템에 대한 사람들의 멘탈 모델을 드러내는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과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들의 조직은 의도된 기능에 대한 기능치와 우선순위를 드러냄으로써 어떤 것이 더 우선순위가 높고 어떤 것이 낮은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같은 그룹에 묶일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래서 그 사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메뉴 구조는 인포메이션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지털 전화 서비스를 설계하는 프로젝트에서 카드 소팅을 통해서 잠재 사용자가 최종 메뉴 구조 및 이름 지정에 영향을 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사실은 UX 쪽에서 많이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해주면 내추럴, 메카니컬 이런 식으로 해서 메뉴 구조를 설명을 하기가 쉽다. 자, 이거 시간이 좀 잠깐 끊어서 다음에